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최근 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짜의 경계를 허물며 위협적인 기술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는 딥페이크 관련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영입니다. 이어지는 이상기후로 인해서 모기의 전성기는 더 이상 여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모기 감소 원인을 폭염으로 꼽으면서 대신 가을철 모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 선선한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점차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날 추세라고 합니다. 이 말라리아나 일본뇌염 등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조수진 시청자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딥페이크죠.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10대 가해자, 피해자가 늘면서 국가 차원의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 상황을 YTN은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오늘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봅니다. 네, 먼저 딥페이크 의미를 보자면 딥러닝 기술과 또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의 혼성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기술이 불법 합성물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그런 성착취물 범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다룬 YTN 보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담부터 볼까요, 박사님? 대담에서는 전문가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해서 연관 기술, 플랫폼, 현상, 역사적 맥락 등을 다각도로 설명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현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 혹시 우리 학교도 딥페이크 성범죄 명단 발칵이라는 그 전문가 출연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개념 설명부터 딥페이크 제작, 유포, 또 현황, 대책 마련까지 그 딥페이크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딥페이크의 용어 설명부터 사진 한 장으로도 영상이 만들어지고 유포가 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텔레그램이 보안 뛰어난 메신저로 주목받았었죠. 보안은 최강이지만 이렇게 범죄의 온상인 두 얼굴의 텔레그램의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등학교까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과 또 성범죄 용어, 대화방, 또 피의자 현황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대책도 없는 상황에 대한 그 우려를 나타내며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AI 리터러시의 필요성도 강조를 하는데요. 이번 이슈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성에 있어서 조금의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전문가가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영상 좌측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텔레그램 그 대화 캡처본, 그리고 성착취물이 오갔을 것이라 추정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창 캡처본 등이 소개되었는데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의 내용과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청자가 입장에서는 그 쫓아가야 되는 정보가 이제 과부하되는 그런 것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넘어갈 때 이제 앵커가 개입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텔레그램인가요? 라고 질문하면서 전문가가 영상의 내용을 설명하게끔 했던 것처럼 영상과 대담 내용의 유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에 대해서 짚어내기 시작한 초기 보도인 만큼 피해자 대응 방안이 조금 더 상세히 소개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보도에서 정보의 개념을 짚어주는 대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당수가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서 보도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 이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더 문제가 된 것이 10대 청소년 범죄가 늘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이런 피해가 많았다는 점인데요. 먼저 학교 현장에서의 성교육 문제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10대로 번진 성범죄, 성교육은 10년째 그대로 앵커 리포트인데요. 여기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제작, 유포되고 있지만 성교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교사 응답자의 92%가 성평등 관련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라고 답했다고 그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성평등 교육이 미흡하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또 2015년 이후 개편되지 않은 학교 성교육 표준화는 딥페이크 관련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또 범죄 형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교육의 한계를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피해 상황에 대한 실제 조사와 데이터를 소개한 비슷한 유형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교조 딥페이크 피해 517건 확인, 처벌 강화 요구도의 제목입니다. 10대 피의자와 피해자 수가 많다는 내용을 보도에서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 피해 상황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야 할지 생각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데이터의 중요성도 다시금 생각하게 한 보도였습니다. 또한 이 보도에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만든 학생과의 인터뷰가 짧게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도를 만들게 된 계기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지도를 만들고 나서의 상황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인터뷰가 진행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 전교조 기자회견 현장과 대학생 평화나비 네트워크 시위 내용도 전했습니다. 친구의 두려움이 슬퍼요. 전교조 딥페이크 직간접 피해 517건 앵커 리포트 제목입니다. 전교조가 지난 이틀 동안 긴급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그런 경우가 5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하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하는지 짐작하게 했습니다. 불법 합성물 성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와 또 합당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불법 합성물을 소지하거나 또 시청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네, 사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엄단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학생 인권을 고려한다면 좀 보도에 주의할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처벌 위주의 대책들이 나오고 언론에서도 이제 처벌에 관한 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많았고 실제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처벌이 좀 약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10대 피의자가 70%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의 이런 그 합성물이라든가 남을 조롱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유독 우리 학생들만 그런 생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미디어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미디어에서의 아이돌 산업 이 부분도 꽤 심각한 부분이 있거든요. 10대 그 소녀들이 뭐 상당히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도 하고 이걸 또 그 미디어에서 굉장히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걸 막 홍보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 10대 미성년자들이 그것을 그냥 비판 없이 수용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회 전반의 아동 청소년 성수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실이 그 성매매 피해자 여성, 피해 여성들이 이른바 성산업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이 15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아동과 청소년을 성산업의 수요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아까 두 분께서도 강조해 주셨지만은 성교육이 매우 표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에 유독 그 더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 더 나아가서 이 방송 전반적으로 상당히 반성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대책, 이 대응 방안이 시급한데요.
피해자가 스스로 예방책을 찾기도 하고요. 또 언론이 나서서 이 부분을 또 잘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도는 좀 어땠습니까? 이번 그 사건을 통해 알려진 것이 이런 범죄는 수사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텔레그램 측의 협조 없이 수사가 어렵다는 점이 더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더 적극적인 수사기관 또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관련된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방심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상식에 툭 무너졌다. 방심위 딥페이크 긴급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범죄의 정도가 상식의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긴급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그 상시 점검 인력을 늘리고 또 일선 학교에 실무자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방안, 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그 입법 건의, 그 심의 규제 강화 등의 내용입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대응이긴 하나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언론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수사 텔레그램 협조 없이 어렵다는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는 플랫폼 기업, 이 경우에는 텔레그램의 협조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범죄 사항에 부합하는 정책이나 법 개편을 위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딥페이크 심각한데 피해 지원 예산은 삭감이라는 제목의 보도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이 줄어든 현실을 전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그 서버 구축이 끝났다라는 이유로 피해자 지원 예산은 줄었다라고 하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딥페이크 영상을 걸러내기 위해 그 기술 고도화 요청한 예산도 미반영됐고요.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국제 협력도 중요한 시점에서 여기에 배정된 예산도 부족한 현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게 하는 보도였습니다. 이제 딥페이크 범죄의 경각심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면 2차 가해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의 상황도 좀 짚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YTN 보도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딥페이크 피해자 성희롱까지 2차 가해 처벌해야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보도는 2차 가해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보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뉴스 영상에 달린 댓글이나 유튜버의 영상, 그리고 경찰이 만든 딥페이크 예방 포스터 등 범죄를 가볍게 보는 인식과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접근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된다는 지적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해서 피해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한 보도였습니다. 앞선 대담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였듯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사건은 기술이나 사회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벌 강화, 법 개편 등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 외에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뉴스 보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제를 드러내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제들을 발굴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으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에 대한 심층 취재로 이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승을 부리고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정황을 좀 알린 보도도 있었습니까? 나라별로 딥페이크 그 음란물 피해 발생 현황을 전했는데요. 30일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딥페이크 취약국 압도적 1위 한국, 무방비로 노출된 K-팝 스타 앵커 리포트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사진 합성 음란물 딥페이크의 가장 취약한 나라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 또 제도적 접근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행위가 엄연히 성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그 인식 개선이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텔레그램서 아동 성착취물 유통 한국인 대상 판매도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제보로부터 시작된 YTN 단독 보도로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고 한국에서 많이 활용되는 금액 지불 수단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 그리고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텔레그램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많은 보도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텔레그램을 압박해서 수사 협조를 얻어낸 브라질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텔레그램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YTN 보도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YTN 기사들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고 보완돼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지점이 있었는데요. 뉴스를 모니터하는 기간 동안에 방송된 뉴스 안에서 2번의 딥페이크 제작 시연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도 딥페이크 성범죄 명단 발칵 보도에서는 전문가 대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전문가께서 이제 여성 앵커의 사진을 가지고 한 장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주었던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직접 실험한 텔레그램 봇 8초 만에 나체 합성 뚝딱이라는 보도에서는 기자가 취재를 위해서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텔레그램 봇에 자신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그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보여준 경우였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 중 하나는 누군가가 만든 성착취물이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이것이 텔레그램 등의 범죄가 일어났던 플랫폼 밖으로도 퍼져나가는 것임을 고려할 때에 앵커나 기자의 사진을 직접 이용해서 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드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구두로 설명하거나 이에 따른 도식이나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기술 제공 업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홍보 영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고민이 조금 남았습니다. 또 지인 능욕 디지털 성착취물 피해 시 대처 방안은이라는 제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연구 활동가와 전화를 연결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용어 사용의 문제입니다. 보도 제목에서 지인 능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실 이 단어도 부적절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능욕이라는 단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이기 때문에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만 디지털 범죄에 대한 용어 사용 하나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4시간 뉴스를 전하는 YTN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소식이 당분간은 지속해서 보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담한 디지털 성폭력 현실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역할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언론이 하지 말아야 될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정성과 냄비 근성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다른 분야보다도 더 딥페이크 문제는 선정성을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딥페이크가 상품화됐을 때 그것은 바로 범죄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조회수 때문에 뭐 자극적인 제목을 넣는다든가 선정적인 이미지를 뭐 활용한다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구경거리로 다루는 듯한 이런 언론의 태도.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시청 욕구를 상당히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시청률이나 조회수를 위해서 좀 더 선정적으로 접근하려 하는 유혹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냄비 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나오지만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씻은 듯이 보도가 사라지게 되고 또 사안이 크게 터지면 또 그때 모든 언론이 달라붙는 이런 행태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얼마나 활용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밟는 도구화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이런 그 심각성을 좀 인식을 더 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보도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조금 더 보도에 신경을 쓰는 그런 자세, 그 부분이 조금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오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보도를 지속해 나가길. N번방 사건 당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고 또 언론도 관련 보도에 대해서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되지 않은 채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이번 YTN 대담회에서 그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2년 전에 계속 심각성을 문제 제기해왔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더 지능화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언론이 이런 이슈들이 우리 사회 의제로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YTN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아미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에 가까워지기 위한 취재 보도로 사회적 논의 모아주기를. 현재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처럼 사회 현상에 가까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사회 문제를 목격할 때 시청자들은 막연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안이야말로 구체적인 자료와 더불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취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YTN 보도에서 제시했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더 파고드는 심층 기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나가는 가이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온이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온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감소하던 전세 보증 사고가 7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함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서만 3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지난달 보증 사고액이 늘어난 건 전셋값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22년 5월에서 7월 무렵 전세 보증 가입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감소해 오던 전세 보증 사고가 다시 늘어난 원인을 허그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짚으며 상황을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3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이와 관련한 법안인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자세한 내용을 함께 전했다면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가 경매로 사들여 경매 차익으로 피해를 보상하는데요. 방안으로는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이 된 피해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할 경우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안, 피해 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일시 지급하는 안, 피해자가 다른 민간주택 거주를 원할 경우 LH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을 맺고 LH는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공하는 재임대안이 있습니다. 이외의 피해자 지원책을 보완하고 추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 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남생이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경남 진주의 저수지에 설치된 불법 통발에서 천연 기념물인 남생이가 불법으로 설치된 통발로 인해 떼죽음을 당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수지에서 꺼낸 통발에 검은 물체가 가득합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토종 민물거북이 남생입니다. 폐사체로 발견된 남생이는 모두 15마리.
금오지는 낚시 금지 구역이어서 통발 설치는 불법입니다. 다만 서식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지만 체계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같은 일이 발생했음을 짚었는데요. 경남 진주에서 불법 통발에 의해 천연기념물 남생이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였는데 보도에 나온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보통 거북이나 자라와 구분하기가 힘들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 Y에서 천연기념물인 남생이와 거북 그리고 자라의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거북, 자라, 남생이의 특징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흔히 거북이로 많이 알고 있는 거북은 파충류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동물로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살고 있습니다. 타원형의 단단한 껍질로 된 등딱지와 배딱지가 특징이며 네 발을 움츠리면 숨을 수 있는데요. 이빨은 없고 뾰족한 모양으로 된 각질의 돌기가 위아래턱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에 25종이 있는 자라는 거북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비교적 더 납작하고 등딱지의 중앙선 부분만이 단단하며 나머지는 비교적 단단하지 않습니다. 가늘게 튀어나온 주둥이와 짧은 꼬리가 특징인데요. 네 다리는 크고 짧으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이름부터 생소한 남생이는 우리나라에 사는 유일한 민물 거북인데요. 길이는 최소 30cm 정도로 거북 종류 중에서는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남생이는 머리가 크고 머리 뒤쪽이 작은 비늘로 덮여 있는데요. 일반적인 거북과 달리 윗턱과 아래턱이 만나는 부분이 뾰족하지 않고 넓고 평평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간호법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후 의료계의 반응을 기자의 전화 연결을 통해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한의사협회 이면택 회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의 수련 생태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협에 빠뜨리는 자충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이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기자가 자세히 짚어줬는데요.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사실과 각측의 입장을 순서대로 다룬 보도였는데 정작 간호법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아 궁금증이 남는 보도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 Y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봅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해 면허와 자격, 권리와 책무, 수급과 교육, 장기 근속 등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에 관련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인데요. PA 간호사는 진료 현장에서 전담 간호사나 임상 전담 간호사로도 불립니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합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 간호사는 없는데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야 절충안으로 도출된 PA 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 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회 2024년 9월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기차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라면 한 번쯤 보고 싶게 만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더라도 구성 방식이나 인터뷰 등이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치중되어 있어서 상당한 집중력을 요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놓친다면 무슨 내용을 다루는지 모를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기차 이용자의 사례나 고충에서 출발하는 방식 등 이용자 관점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뉴스가 바로 배터리의 안전 문제로 연관이 된다는 뉴스를 보여줌으로써 배터리에 대한 시청자의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구매 결정 과정이나 이용 과정에서 가격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고민이 먼저 제기된다면, 그리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배터리 때문이고 배터리의 어떤 점이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지 등 자연스럽게 배터리와 연결되면서 시청자의 관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내세워 전기차의 자국 내 생산과 중국 핵심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조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RA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은 현지화 작업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도 중국의 가성비 높은 배터리를 원하고 있으므로 유럽에서의 한중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1, 2년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중국에 버금가는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2차 전지 산업을 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미래 배터리 대량 소비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가 강력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산학, 정부는 물론 국민까지 미래 먹거리 K-배터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구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전문가의 인터뷰나 관련 연구소 방문 등의 장면은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지만 언급된 외국 배터리 기업이나 전기자동차 기업 관련 영상들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나 관련 유튜브 영상을 주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1, 2부의 내용에서 경쟁 상대로 자주 언급된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 방문 취재 없이 주로 2차 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내용과 맞물려서 전체적인 취재 내용이 부실하게 보일 상황을 연출하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형편상 대상 기업에 대한 직접 취재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는 방송에 대한 국내 기업에 대한 직접 취재도 없이 관련 대학이나 연구소의 전문가들에게만 치중된 인터뷰 취재를 보면 전반적인 조사 취재의 불완전성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 일부를 시청하면서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초반에 등장한 시내버스 기사분의 인터뷰에서부터 강하게 설마 하는 느낌과 함께 이번 프로그램 담론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산 배터리와 중국산 배터리의 경쟁 구도에 관한 프로그램의 담론의 셋업이 효율성과 안정성도 아니고 중국 배터리를 탑재한 버스 차량에 승차한 승객들이 그 차이를 느끼느냐 못 느끼냐에 할애되다니 저로서는 인지 과정에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전개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부 거의 전체에서 대부분 문장의 주어는 중국이었던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 없고 과장된 소위 국뽕 차오른 자화자찬식도 매우 곤란하겠지만 홀리스틱한 관점으로 팩트를 두루 제시한 바탕 위에 세워진 건설적인 비판이라야 많은 시청자들에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특집의 기승전결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그 담론의 흐름이 주는 리듬과 톤과 강세가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했을지언정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고심이 필요했던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진하게 남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국가별 주요 산업으로 가는 이유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 목적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배터리 경쟁의 한 부분으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도 드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전 세계가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전기차 산업에 필요한 배터리 산업이 중국 기술보다 더욱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 차세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한국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 구매를 해야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니즈를 채울 수 있는 국가의 혜택 등을 시나리오로 짜서 제작이 되었다면 중국 홍보 방송이라는 많은 댓글들은 아마 없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부정적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방송을 할 때는 홍보성이라는 좀 이런 비춰지는 방송보다는 좀 사용자 입장에서의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의견을 드려봅니다. 영상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데이터 시각화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복잡한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또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시청자가 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도록 합니다. 그러나 영상은 특정 기술과 업체에 대한 정보에 집중함으로써 배터리 시장의 전반적인 생태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제조 공정과 원자재 공급망 관리, 또 정부 정책과 규제의 영향을 보면 심층적으로 다루었다면 시청자는 시장의 복잡한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전망을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2024년 9월 YTN-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